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상권 분립마저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그 역사 문명 기행문에 아테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 민주주의를 창안했던 솔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의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전제 정치에 무슨 빈부격차 심화되고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혼돈의 세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 세계가 디지털리 커넥티드 월드가 되면서 탈권위주의 개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니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가속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테네 문제는 현인 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제도나 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는 현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원전의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뭐 장자, 묵자, 뭐 백가 쟁명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중국 문명의 어떤 기반이 됐던 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현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현인화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동서와 고금을 아울러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김경준 부회장님 모시고 오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영림호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솔론의 이야기, 어저께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참 잘 썼죠. 잘 쓴 기사고요. 특히 저는 개인이 현인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참 공감을 합니다. 개인이 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시대이고 지식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야기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시대 세상을 잇는 통찰의 순간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목은 제가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고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앞으로도 안 읽으셔도 목사한테 전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군주론 가지고 시간 2번 써봤고 로마 역사를 가지고 한번 써봤고 등등등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 그냥 30년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을 잇는 통찰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 나름의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에세이인데 거기 있는 키 컨셉을 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참 별로 안 좋죠. 사실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한 위기의 삼각파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격변, 글로벌 굉장히 많이 변하죠. 사실 이제는 상식이지만 이마트가 적자가 날이라고 불과 5년 전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쿠팡이 성공을 할지 잘 안 될지 이건 알 수 없으되 최소한 쿠팡 이전과 이후에 리테일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에 쓰실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저성장 보면 맨날 신문에 나오는 대로 고령화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좋든 싫든 현상이 변한 게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혁신, 디지털로서 더 성장 기회를 잡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20년 불황을 이겨냈는가 이런 데로 우리 관심이 확 옮겨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물론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는 또 거기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사실 관심은 야 이거 내 살아남아야 되겠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뭐 만만치 않죠. 뭐 제가 뭐 이야기를 길게 드릴 이유도 없지만은 그만큼 쉽게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2, 3년 안에 완전히 이제 뭐 길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거든 망하든 저는 요즘 뭐 겸허한 자세로 저희 집에 평안도 아버지께서 평안도에서 피난 나와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여하튼 뭐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는데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담습니다. 저희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전쟁을 겪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항상 하셨어요. 살아보니까 태평성대에도 굶어 죽는 놈은 굶어 죽고 전쟁통에도 돈 버는 놈은 또 벌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기본 자세라는 생각을 요즘 다시 해봅니다. 그 성장과 발전을 위급고 연속 과정이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성장기를 거치고 다시 가다가 위기를 항상 겪게 마련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추슬르면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못 추슬르면 뭐 이런 과정은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의 과정인데 뭐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를 회피할 수는 없죠. 그건 뭐 운명적으로 오는 겁니다. 태풍이 싫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오는 건 아니죠. 다만 위기에 맞서고 극복하는 방식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거죠. 날씨가 나쁘다고 춥고 바람 분다고 해서 다 감기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미리 장만하고 장만했지만 또 날씨를 잘 살피고 입고라도 나가면 괜찮은데 장만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고 장만했다 하더라도 입을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꽝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로마인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위기를 다른 어느 시대의 위기보다 가혹하게 느끼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 정말 찌릿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집에 가서 사람 다 만나보면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하잖아요. 뭐 물론 일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도 좀 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런다 하지만 또 다시 놓고 보면 뭐 1950년에 청춘을 맞았던 사람들 도 있고 조선시대 때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패러디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가장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참 좋아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를 보니까 당사자가 가진 자질의 우열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질의 활용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서평 쓴 걸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국회 도서관이라는 데서 서평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뭐 국회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국회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뭐 국회 이제 글 좀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안 쓰는 게 서평입니다. 왜? 서평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국회 도서관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하나 써달라는데 이 책이 마침 제가 사서 읽으려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서평을 어디서 보고 책을 보내준다고 그러길래 뭐 그러면 보내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써보게 된 건데 자, 이 토드 부크월츠라고 이 경제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이 사실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이제 글을 읽을 때 뭐 다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고 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도 많이 보시니까 어떤 글이 나오면 그 저자들 한번 좀 보잖아요. 필자를 그죠. 이런 이 사람 훌륭한 신문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학자가 쓴 글을 볼 때 약간 이거는 편견일 수 있지만 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학자가 쓴 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워낙 범위도 넓고요. 지 마음대로 씁니다 사실. 뭐 근거는 좀 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소위 인문학의 탈을 쓴 일부 이제 뭐 역사나 이런 애들 쓰는 거는 그냥 소설로 봅니다. 그냥 어차피 그거는 뭐. 근데 제가 그래도 저보고 이것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적 비중을 좀 두고 보는 거는 경제학자들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통계나 숫자가 없이는 뭘 이야기를 안 하는 쪽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쳐도 그 비슷한 거라도 들고 와서 거짓말을 쳐요. 예. 근데 사회나 역사나 뭐 이런 애들은 지 마음대로 써요, 사실. 어디가 들고 오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근데 토너 부쿨씨가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이 1700년도에 1800년도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걸 분석했다고 하면 뭐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원전 그 뭐 300년의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데를 분석한 거예요. 물론 통계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 사료의 통계적인 측면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붙여보면서 논리를 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이 흥망성쇠의 패턴과 부활의 어떤 그 구조는 딱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기가 이제 패턴을 놓고 보면, 자, 일단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돈을 좀 법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희한하게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공공부채, 국가 뭐 소위 이런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래봤자 세금 다 뜯기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내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망할 거리더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스파르타 출산율은 사실은 이거는 자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려면 사람의 수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구는 어디나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스파르타, 로마 제국, 나폴레옹 의 프랑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국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가 번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핵심은 관료가 하여튼 공무원이 늘어나면 통제가 늘어나고 통제가 늘어나면 사회가 부패되고 그 다음에 그 활력이 저하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공무원하고 붙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돈 빼먹는 놈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루프로 들어가서 악순환이 가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핵심은.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주는 함의가 엄청나게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이 이야기 자꾸 해봐야 뭐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뭐 더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Q&A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자리에 계시면 저는 Q&A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보는 거.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으로 가겠는데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인간은 역경을 어려움을 이기는 이가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이는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어려움을 이긴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 한 명도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위한 통찰의 순간들인데요.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퀴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저희 컨설팅 회사는 이제 뭐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좀 함의가 있어. 그냥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통찰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통찰.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컨설팅 회사는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꼭 좀 7, 8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한다고 치죠. 자,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뭐 영리모스 오프트랩에서 우리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를 한번 보자고 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임원분께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쥐가 몇 마리 있는지를 당신들이 파악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급하다. 돈을 많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파트너가 요즘 매출이 좀 딸려서인지 그걸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그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당신을 지명을 했다. 근데 문제는 3일 만에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 눈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말,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뭐 한숨을 훅 쉬는지, 뭐 눈알이 팍 돌아가면서 뭐 이런 걸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뭐 그거 다 보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대답을 하냐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 아둔한 머리로는 뭐 뻔한 이야기밖에 없었고요. 이제 제가 잡혔던 가장 탁월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쥐약회사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쥐약회사에서 상장하는 주의 마리수와 그 주의 마리수를 그 카운팅하기 위한 어떤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와서 컨설팅에서 잘하는 게 뭐냐? CPA다. Copy, Paste, and Attach다. 구글링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보고서 뭐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사이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사장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만약에 발주를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모르는 답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는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잖아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건 뭐가 있는데라고 하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함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어제도 발생했고 오늘도 발생하고 있고 내일도 발생하겠지만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실체에 접근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책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쥐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쥐약회사 사장이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킵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쉬운 건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지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 아이디어를 제가 뭐 이거구나라고 한 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인사이트잖아요. 통찰은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인사이트가 아니죠. 인해서 사이트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본질 굉장히 복잡다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심플한 어떤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 좀 공무원으로 뭐 이렇게 뭐 한 자리 하고 뭐 괜히 뭐 은행이나 다니면서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애를 보면 굉장히 저는 뭐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심한 애들이 많잖아요. 네. 다 와서 굽실굽실 하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고시나 좀 붙었지. 나이 한 20년 들어보면 이상한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나는 저 올해 한 50대 후반인데 대충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야, 너가 보기엔 우스워 보여도 동네 슈퍼라도 잘 되는 집 주인은 그 사장은 다른 사람이야. 쉽지 않다 그거. 그거 쉽지 않다. 슈퍼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집이 그냥 잘 되겠냐는 거죠. 그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지만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되게 이제 현업에 있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는 거고요. 뭐 말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 747에 골프공을 몇 개 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도 꺼낼 수 있으니까 보잉 747 뭐 쳐가지고 보고 골프공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되죠. 보잉 747을 뭐 딱 하면 이게 뭐 어떠니까 이 부피가 얼마니까 실으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질문인데 이것도 똑같은 어떤 그 컨설팅 회사에서 면접 때 한 번씩 쓰는 질문인데 어떤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시 되받아서 질문을 하는데 얘 천재라는 거야. 감각이. 뭐라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딱 이 질문인 거예요. 이 골프공을 싣고 이 보잉 747이 하늘로 떠야 합니까? 뜨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안 떠도 되면 부피의 문제고요. 떠야 하면 무게의 문제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질문이지만 이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얘는. 그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인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격변의 배경과 전개 양상 이건데 이거는 뭐 제가 앞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이고 이건 뭐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저는 이제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이런 거 이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뭐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저한테는 제일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글을 봤는데 이게 아폴로 11호가 이제 그 달나라를 가죠. 1969년 8월에 가죠. 8월에. 저는 이제 63년생이라서 그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뭐 더 기억하고 그게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아폴로 11호가 아폴로 계획이 엄청난 프로젝트였고 또 아시는 대로 미국 잘 나가는 50년대 미국 60년대 좀 어려워졌던
했던 이유, 그리고 결국 부도가 났잖아요. 1971년에 금태환 정지 닉슨이 그거 잘 부도난 거거든요. 그걸 했던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아폴로 계획이고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될 정도로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케이프 캐나버렐의 이제 지상관제센터하고, 이건 다큐멘터리에 맨 나오는 바로 거기인데요. 제가 뭐 보여드리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아폴로 11호를 하나 이제 쏘아가지고 달에까지 가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그때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최고 속도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1이라고 했을 때, 1. 이 퀴즈입니다, 퀴즈.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이 몇 배일까라고 하는 퀴즈인데요. 자,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아무 소리 한번 찍어보세요. 예. 예. 자, 저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1. 그럼 이게 1배 똑같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네.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이게 100만 배는 제가 낚시로 넣은 거고요. 네.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야, 그렇게 되니까 좀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네. 10만 배라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확히 말하면 11만 뭐 3천 몇백 배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계산하는 식이 그 트랜지스터 집적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더만요. 뭐 거기서는. 그게 뭐 10만 그렇게 계산하면 10만 배고 또 달리 계산해도 뭐 그 언저리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1969년이면 먼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과거이고요. 소위 을지문덕과 세종대왕과 뭐 광개토 대왕의 과거가 아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직 세상을 떠나기도 전인 그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기술적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우리는 같은 호모사피엔스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적 변화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격변으로 넘어오는데, 자, 이제 약간의 본론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정치 경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음 중 기업의 3요소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쓰면 이제 맞았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그 1970년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으로 이런 형태의 유형자산은 뭐 물론 뭐 있죠. 이게 없어졌다는 아니지만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허 기술 브랜드로 이제 사실 이런 무형자산으로 중심이 넘어가 버렸죠. 예. 뭐 그건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왜 좋아요?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뭐 조선시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기술이 좋고 그죠? 뭐 그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허 기술 브랜드가 왔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넘어와가지고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처음 많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예. 진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력 차이가 이제 나타난다면, 이걸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그거였죠. 아마존의 이제 그 여학생 그 이야기 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여튼 아마존에서 어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에게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고 하죠. 리플렛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 아버지가 뜯어보면 안 되는데 이제 워낙 일반적으로 오는 거니까 뜯어봤겠죠. 사실이만 뜯어봤겠지만 뜯어보니까 뭐 출산용품 뭐 특별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소송을 걸었죠. 근데 왜 소송을 걸었냐? 이게 이제 미국 사법 체계가 이제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성공하면 한 50억 버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한 40년 전에 맥도날드에서 어떤 할머니가 커피를 받다가 그것이 이게 쏟아가지고 이 팔을 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한 20억 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100억 받아 먹은 거죠. 야,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좀 전에 한 10년도 됐는데 듣고, 야, 그 정도에 그렇게 하나? 솔직히 뭐 저보고 커피 뒤집어 쓰고 전신호상 입고 100억 받으라고 한번 봤죠.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예. 아니, 그리고 커피에 뭐 한 게 뭐 무슨 삼도화상이 될 게도 없잖아요. 그죠? 예. 야, 진짜 땡잡았네. 그런데 난 더 궁금한 게, 뭐 쏟았다고 소송받는 할머니도 좀 웃기지만은, 그거다 대놓고 100억을 배상하라고, 지금 한 20억을 배상하라고 때리는 법원에 판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판사하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징벌적 배상의 개념이다.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뭔데? 난 무식하니까. 뭐야? 그랬더니, 소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의보를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완전히 그냥 독박을 씌워야 야 이거 10번만 나면 우리는 부도구나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나 이걸 다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변호사들은 거기서 하이에나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맥도날드 커피 사면 뚜껑을 한번 닫아주잖아요. 이게 쏟아져도 이게 뒤지 말라고 하는 게 그때 그 소송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자 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송을 딱 걸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물론 변호사가 이제 뭐 이야기하고 반반씩 묻자 하는 거죠. 돈 뭐 착수금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논리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 너희들이 왜 우리 딸한테 이걸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우리 딸에게 말이야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공황장애상이 생겼고 아버지 나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고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자살 시도도 2번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짜가지고 먹히면 100억 200억 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논리구조. 자 이거 엄청난 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아마존 뭐 저거들 알고리즘 좋다고 난리를 치고 뭐 새끼들 잘난 척하다니 뭐 이게 알고 보니까 뭐 등등등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거 딱 까보고 나니까 실제로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실제로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이건 뭐냐 하면 아마존에 이제 그래서 AI 알고리즘이 다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 아이들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임신 진단 키트를 저것보다 하나를 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시간이 한 달인가 뭐 한 달 반인가 지나서 이번에는 여자들 이제 임신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하면 이제 그 입덧 그 뭐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약 있잖아요. 약. 그걸 또 계속 뒤지다가 이번엔 안 산 거예요. 사지는 않았어.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되게 이제 10월에 출산이면 애기용품은 한 8월이나 7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걸 딱 계산해서 이걸 또 보낸 거예요, 그냥. 예, 그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더 떴죠. 야, 역시 아마존이구나. 근데 그 이야기 달리 말하면 뭐하냐. 저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딸 얼굴 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버릇 피는 자기 아버지보다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볼 일도 없는 기계가 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자 여기서 아마존이 뭐 그런 회사인데 자 이 아마존에서 이 알고리즘을 만약에 제외해버리면 우리나라에 뭐 다른 일반적인 이커머스 회사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AI와 IA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컨셉추얼리 재밌는 겁니다. 그 AI가 처음 나온 게 60년대더라고요. 이거 요즘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거 한번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게 학자들끼리 뭔가 하면 MIT에서는 AI를 제가 우주소년 아톰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AI가 갈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흐름이 하나 있었고 이쪽 흐름은 IA라고 해가지고 Intelligence Augmented 소위 말해서 야 이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고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를 그려놨는데 이는 뭔가 하면 자 인간이 이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걸 확장시켰잖아. 똑같아. AI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뇌의 분석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일단 먼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만들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IA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걸 주장했는데 이쪽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조, 회계보조, 청소 로봇, 의료 관험 로봇 이런 인간의 보완제 역할하는 쪽으로 일단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당분간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이 흐름으로 AI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용어는 이걸 쓸지라도.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게 이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3년 전이 됐나요 벌써?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두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까? 근데 이제 또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서양에서는 체스를 1년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1997년 카스파로프가 IBM 딥블루한테 패배하면서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난 거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세돌이가 바둑에서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세계 정상급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세계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카스파로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8살에 전 세계 챔피언에 등극해가지고요. 20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챔피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왜 은퇴를 했냐면 너무 한 놈이 오래 해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한 겁니다. 져서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체스를 두기 위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카스파로프를 보고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정도의, 물론 수사적입니다만 그 정도의 강자인데 얘가 이 사람이 그 IBM 딥블루한테 그냥 박살나버리니까 이건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뭐 또 과거가 됐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다 아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 그냥 기사들이 쓰고 우리는 여기 제가 보기엔 체스 두실 줄 아는 분 10%나 안 되시고 우리는 체스 거의 안 두잖아요. 바둑이나 장기는 좀 두지만. 근데 제가 체스를 둘 줄 안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왜? 체스도 게임이기 때문에 신인 등장하고 강자가 깨져 나가고 드라마가 있고 그죠? 신인이 등장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고아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막 이야기가 막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뭐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나와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체스 게임을 해도 텔레비전 광고를 안 하고 스폰서가 안 붙고 완전히 이제 흔한 말로 꽝 되는 겁니다 장사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발상이 전환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체스 거기에서 왜 체스를 인간과 인간이 두고 인간과 기계가 대결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느냐? 바꾸자. 어떻게? 프리스타일 오픈 뭐냐? 인간과 인간이 한 팀이 돼도 좋고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이 돼도 좋고 기계와 기계가 한 팀이 돼도 좋고 하여튼 어떤 컨비네이션도 무방하니까 나와가지고 센 놈끼리 한번 붙어보자. 어느 놈이 제일 센지 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일반적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이 되는 조합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온갖 놈이 다 나옵니다. 온갖 조합들이. 자, 그래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되겠죠. 카스파로프급의 최고, 물론 이때 카스파로프는 출전 안 했습니다만, 최고 진짜 그랜드 마스터급 하나, 플러스 우리 알파고 바둑처럼 그 전 세계에서 여기에 특화된 최고 슈퍼컴퓨터 하나, 얘가 한 팀이 되면 얘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최종 이런 애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최종 우승하는 애는 누구냐? 미국 무슨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는 석사과정 아마추어 3명입니다. 그 얘들이 쓴 컴퓨터도 자기가 집에 기숙사에서 쓰는 좀 고성능 컴퓨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고성능 컴퓨터 한 서너 대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붙었는데 얘들이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문기자들이야 야 이런 애들 이겼다라고 쓰면 그만이지만 또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때 굉장히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MIT의 교수 이름 좀 까먹었네. 나이 드니까 이름 좀 까먹어서 큰일 납니다. 하여튼 MIT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한 2년을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도대체 왜 이겼을까? 라고 해서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인간과 기계가 현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버렸다는 거죠.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얘는 아예 상대도 안 됩니다. 인간과 기계 떼놓고 보면 이 우승팀은 아예 이거는 안 되는 건데 협력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런 식입니다. 어떤 팀은 인간이 5개의 수를 딱 계산을 하면 기계가 마지막 하나를 찍는 수 있고요. 어떤 팀은 반대로 기계가 5개의 후보수를 놓으면 인간이 마지막 하나를 찍을 수 있고 어떤 팀은 그걸 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온갖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이 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큰 방향 야 얘를 바둑으로 치면 야 여기 집을 짓자 지금 공격하자 이걸 깨자 이런 형태의 전략적 방향은 인간들이 결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무슨 돈을 둘 것인가는 기계가 결정하도록 전술적 판단은 기계한테로 하는 형태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팬테스틱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이 디지털 시대의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 상호작용 범위 확장인데
제가 과거에는 인간과 아날로그 시대는 인간과 인간이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근데 이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이 소위 육체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계가 아니라 정신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계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머신은 그냥 다루는 능력이지만 이 인공지능, 소위 멘탈 머신은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바뀐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글로벌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커넥트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이제 컨셉추얼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럼 실제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 어떤 개념으로 돈을 버느냐를 딱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제일 빨리 느끼시는 분이라서 제가 뭐 긴 소리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딱 두 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치 픽스라고 하는 이 옷을 골라주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일단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Stitch Fix is my own personal stylist. I discovered so many new styles, all these new brands that cared about the shirts, the shoes, the cuts, the colors, everything. And when you open the box, it's like the color I want, the cut I want. They know what's going to fit me. They know my body. When I feel really good about what I'm wearing,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I'm wearing is Stitch Fix. That's why the colors are popping, and that's why the smile is shining.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Stitch Fix is my own personal stylist. I discovered so many new styles, all these new brands that cared about the shirts, the shoes, the cuts, the colors, everything. And when you open the box, it's like 아 일체 보여드릴 딱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it's like 예, 됐습니다. 눈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뭘 보고 이렇게 놀래길래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건가? 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옷을 골라주는 회사예요. 옷을 골라주는 회사예요. 옷을 요즘 표현은 패션 큐레이팅 하는 데죠. 큐레이팅.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하면 이 회사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하면 이제 내 회원 정보하고 옷이니까 내 신체 사이즈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키하고 뭐 이런 걸 다 넣습니다. 그거야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심리 테스트를 1시간 이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 4개를 보여주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 골라라. 이 사진을 본 느낌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1시간 이상 합니다. 그게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그 서비스 요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시츄에이션을 줍니다. 예. 이제 내가 남자고 뭐 이런 건 다 들어갔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회사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비즈니스 캐주얼로 바꿨다. 근데 이게 뭐 내가 좀 하여튼 뭐 그렇다. 뭐 골라줘. 뭐 혹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모임이 좀 많은데 뭐 드레스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정장 스타일은 좀 내가 그렇잖아. 뭐 좀 그런 거. 뭐 이런 시츄에이션을 줘요. 그럼 저희가 오케이 하고 돈 내. 그럽니다. $20를 내야 됩니다. $20을 딱 페이먼트를 먼저 하면 옷을 알아서 골라서 5개를 보내줘요. 5개를 보내줘요. 5개를 보내주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택배로는 뜯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페이먼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면 됩니다. 돌려보내면 돼요. 다 돌려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5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20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아주 도둑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20씩 한 30번 뜯기면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보는 사람마다 욕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되는 건데, 오케이.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옷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옷을 어떤 옷이 올지 나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이커머스 회사 뭐 패션 이런 걸 사면은 야, 이 옷 진짜 예쁘다. 그래서 티셔츠를 샀어요. 티셔츠를 샀는데 그것이 뭐 받아보니까 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 티셔츠가 오는 거지 치마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바지나. 근데 얘는 나한테 뭐가 올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눈이 또 왜 이렇게 되냐. 옷 살 때 특히 남자들이 옷 대충 입지만 여성들은 옷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자, 옷 살 때 여성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옷이 예뻐야 됩니다. 그런데 싸야 합니다. 그죠? 이런 눈이 딱 나오려면 옷이 너무 이쁜데 너무 싸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쁜 옷을 이 정도 가격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되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사업 시작한 지 4년 만인 2016년에 매출 7억 3천만 불, 5년 만에 9억 7천만 불, 6년 만에 2018년에 12억 4천만 불. 옷을 불과 7년 만에 1조 4천억어치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대개 이제 이 스타트업들은 쿠팡이 그렇잖아요. 매출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데 적자도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가지고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얘들은 이익이 이미 납니다. 작년에 4,500만 불 이익이 났고 시가총액이 50억 불입니다. 이미. 이거 올 초니까 아마 지금 더 올라갔겠죠. 상장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핵심,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서 개발했느냐? 이게 스타트업이 그냥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참 똑똑한 애들끼리는 그게 참 대단한 건데, 이 리코멘데이션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에요. 사실 유튜브 리코멘데이션 굉장히 잘합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실 때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거 하기 재밌겠네. 한 5분짜리 보자 하다가 뭐 자꾸 누르다 보면 1시간씩 보고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그런 증세를 자주 보이죠. 그게 왜냐면 리코멘데이션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리코멘데이션을 개발했던 아마존하고 유튜브 이런 데가 굉장히 잘하는 데죠. 넷플릭스도 그걸 잘합니다. 넷플릭스의 에릭 콜슨이라고는 아주 천적인 매니저를 영입해가지고 스탑옵션 주고 개발을 시키는데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자, 여기에서 5가지 아이템을 보내주는데 후보에 오르는 10개나 15개를 그 기계가 고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5개로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게 또 핵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사람이 개발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을 경험 있는 디자이너가 딱 찍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떤 그룹은 사람이 개입하고 어떤 그룹은 자동으로 하고 했는데 사람이 개입한 그룹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그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만 어쨌든 이게 인간과 기계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사실 비즈니스 미닝으로 핵심인데 이 회사가 1년에 1조 4천억원어치 옷을 팔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해서 1년에 한 500억어치 납품해도 사실 굉장히 짭짤한 겁니다. 그죠? 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납품하려고 난리를 치죠. 예를 들어서 폴로가 1년에 한 500억 납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폴로는 1년에 500억씩 납품을 하는데 자기 옷이 누가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이 옷을 사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 데이터 정보는 누가 스티치북스에 무조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갈수록 정보가 있는 곳에 힘이 모이잖아요. 그럼 마켓 리더십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패션에서 일반적인 자동화나 오토메이션의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은다는 점에 있어서 소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일반적인 체인 이런 잘 안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또 항상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야, 그 디지털 좋아. 미디어, 그 다음에 통신, 방송, 이커머스 다 좋아. 오케이. 근데 우리 회사는 철강이고 말이야. 우리 회사는 과학이고 심지어 우리 회사는 라면 회사인데 무슨 디지털이 있냐. 물론 이제 생산 공정을 좀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이런 거야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무슨 뭐가 있냐. 심지어는 우리 회사는 후추 만들어서 패킹해서 슈퍼에서 파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무슨 디지털이야. 그거 다 사기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그렇게 진짜 내 이 머리로는 별로 아는데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아니 후추 회사가 이렇게까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맥코믹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맥코믹은 1889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주로 처음에 후추를 이제 가공해서 유통시키다가 지금 향신료 전체로
이제 합니다. 1년 매출은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꽤 큰 회사죠, 향신료 쪽에서. 이 회사가 디지털 모델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A lot of us cook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Sometimes that's comforting, but sometimes you're just stuck in a rut. We'd like to try something new, but we get overwhelmed by all the choices out there. Flavor Print's changing how people cook by introducing a new way of discovering recipes. It looks at recipes based on flavor, not on ingredient or genre or type. And when you think about it, that's how we like the foods that we like. There have been algorithms to help people discover new music, new movies, but no one had figured out how to do that for food. What's really great about Flavor Print is that it allows people to both identify which flavors and dishes they love and use it to lead them to a new flavor. We designed the system so that each person has a flavor print and each recipe has a flavor print. 예. 이 개념이 이제 뭐냐면요. 이제 플레이버 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출발이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여성분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마존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리커먼드해서 사면 우리가 또 지가 돈을 벌고, 넷플릭스는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보면 돈을 벌고, 우리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맛을 추천해가지고 좋아하면 우리도 돈을 버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출발은 그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10중 팔고 야 밥이나 먹으라 임마 집에 가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어쨌든 디벨롭을 해요. 뭐 조그맣게라도 뭐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맛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름대로 알 거 아니에요. 100년 이상 장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맛 전문가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맛을 디지털 데이터화를 일단 시켜봅니다. 일단 한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쭉 있는데, 저도 뭐 이거 쭉 보면서 알았는데, 하여튼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34가지의 조합이래요. 기본은. 네, 조합이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겠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작됐냐면, 지가 좀 좋아하는, 막 여기 들어와서 퀴즈를 뭐 20개를 딱 풀면은, 음식으로 리커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퀴즈 20개를 쭉 풀면 그걸 이제 카테고라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치킨을 하나 시켜 먹고 싶은데 추천해봐. 그럼 처갓집 양념통닭 약간 매운 맛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인도 음식점에 난생 처음 가는데 나 뭐 잘 모르겠고 뭘 시켜야 되니? 그러면 뭐 치킨 마크니 카레와 난하고 뭐 탄두리 치킨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할 그 재미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요즘은 이 소위 말해서 커스터머와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이 쭉쭉쭉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레시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탄두리 치킨 너무 맛있더라 이거야. 먹고 와보니까 야 근데 탄두리 치킨 레시피가 뭐야? 나도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어차피 이제 그 표준 레시피는 어차피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탄두리 치킨도 이 집에 가보니까 내 입에 좀 맵고 말이야. 이 집에 가보니까 괜찮고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튜닝이 조금씩 되게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한 개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탄두리 치킨의 레시피가 이제 이렇게 지가 레시피를 주었는데 그대로 만들어도 매웠어. 그럼 이게 피드백하면 아 니는 조금 덜 맵게 해라라는 식으로 여기 다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맛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훨씬 더 레코멘데이션 정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만의 탄두리 치킨 레시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누구 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 레시피 안에서 유니크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연령대별로 어떤 맛에 관심이 있고, 연령대별로, 뭐 지역별로, 텍사스 사는 사람들 탄두리 치킨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LA 사는 사람은 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레시피가 어디서 대박이 나느냐면 셰프들이 대거 달라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셰프들은 이 레시피가 자신들의 생명이잖아요. 재산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의 레시피를 개발할 때 여기 들어서 참고를 하고 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LA에서 레스토랑 하는데 새로운 음식 개발하는데 야, 내 생각보다는 이쪽 사람들이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레시피는 미국에서는 그 지적재산권입니다. 등록을 하면 이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뭐 중국집 셰프 뭐 누구누구의 짜왕 이래 나오잖아요. 그거 다 돈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에 꼭 보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게 돈입니다. 이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지해졌습니다. 비지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실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저들도 몰랐는데 사실 이게 핵심인데 자 보세요. 모든 식품 회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맛에 관심이 있고 어떤 맛에 반응하는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베이도 하고 하지만 이건 다 그냥 서베이 데이터고요. 실제로 팔아보니까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는 걸 계속 튜닝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리얼 데이터잖아요. 그것도 몇 천 명의 단위가 아니고 몇 만 명의 단위, 몇 십만 명의 단위로 올라가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야 미국 인구가 한 3억 되는데 그 뭐 한 10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충 이제 유권자가 한 3천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찍는다고 치면 한 1,800에서 2천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하여튼 개든 돼지든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시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3천만 명이 누구를 찍을지를 그 예측하는 그 저기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자주 매일 나오죠, 그죠? 선거 기간에 그 몇 명인지 아시죠?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갖고 그걸 하는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만에서 20만의 그 막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품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애들은 전부 여기 와가지고 콜라보를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파는 회사가 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리고 아까 스티치픽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에 막 쌓이니까 나중에는 만들던 애들이 감히 하는 애들 의미하는 거 아니고 병으로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벤더라고 하는 별도 법인으로 한 3년 전에 스핀오프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플레이버 프린트라고 하는 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밀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거는 후추를 팔던 회사가 이제는 레시피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해버린다. 이게 굉장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래서 이거 야, 참 미국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그 재미로 하나 들으십시오. 이건 재미입니다. 재미. 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곁에 얼마까지 왔느냐는 건데, 이 순다 피차이라고 하는 구글의 글로벌 CEO입니다. 이제 동양자 좀 더 틀렸는데, 이 구글의 그 캐시플로우는 딱 세 군데서 나옵니다. 크게 보면, 구글의 광고, 유튜브의 광고 및 기타 수입,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 안드로이드, 갤럭시하고 LG 거의 다 들고 계시잖아요. 뭐 아이폰 좀 쓰실 거고, 아이폰은 노멸하고, 안드로이드의 라이센싱입니다. 라이센싱 수입입니다. 그 세 개로 이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안드로이드의 그 프로토타입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이제 이 안드로이드 안에 들어가는 개인 비서를 이제 열심히 개발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쭉 펼쳐져 나가는데 이게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재밌습니다. 2018년 5월이니까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전에 순다 피차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CEO가 저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픈을 했던 이제 데모를 했던 화면인데 이걸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공지능, 예스.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내가 저기 여의도에 내가 있을 예정이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10시에서 2시 사이에 내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미장원에 가서 헤어컷, 머리를 좀 컷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여의도 근처에 미장원을 전부 다 검색을 해라. 그 다음에 블로그 다 봐라.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싫어요 다 봐라. 예. 그 다음에 가격 검색해라. 그 다음에 그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서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네가 예약을 한 다음에 나한테 문자를 줘라. 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Right here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an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s.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예, 이 작품이 실제로 이 주제 기계가 말이에요. 흥흥하고 이 주임새까지 자식 엄청나게 잘하죠. 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 개발자가 이 실상황이거든요. 실상황인데 전화를 해서 그 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화한 거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발음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요게 몇 개 있는데 더 복잡한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에는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에 탑재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는 그 음색 인식이 거의 다 되는데 한국어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사실 이미 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B2B나 B2C나 인공지능이 다 와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똑같은 이야기 하면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저는 기술 자체를 뭐 알겠습니까만, 솔직히 자동차의 작동 원리 정도로 개념적으로 알지,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엔진 고칠 수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몰고 생활하실 때 전혀 시장 없잖아요. 그게 이제 도구로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찌됐든 간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알고리즘 이것이 어쨌든 이제 거의 그 전방위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느끼실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밸류 크래시 블랙박스라고 제가 표현한 디지털 스트럭처, 아날로그 스트럭처는 뭐냐면 원재료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아웃풋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디지털 스트럭처는 그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합되거나 또 혹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가지고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티치픽스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 프로세서하고 커플링이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물리적인 스트럭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세스가 다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 물리적 스트럭처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중이 이쪽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데, 이 디지털 시대에 재편되는 4가지 사업 모델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이제 굉장히 생각거리가 많은 건데, 어쨌든 인프라 사업자, 이 4가지 모델로 이제 재편되고 있다는, 첫째 인프라 사업자, 그 이제 페덱스라든지 이런 물류회사처럼 인프라를 깔아놓고 거기서 잘 운영해서 돈을 버는 애들. 플랫폼 조직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애들. 우리로 치면 뭐 배달의 민족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다 플랫폼이죠. 물론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이게 이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티치픽스가 물론 플랫폼입니다. 본질은 정보를 제공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 많이 다 써보셨을 텐데,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 내가 난생처럼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어디야? 싱가포르야? 일본이야?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교보문고 가서 도쿄 100배 즐기기 책을 써봅니다. 그래가지고 뜻 열심히 보고 갈만한데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방이 좀 무거운 걸 찢어서라도 가가지고 돌아다녔죠. 요즘 뭐 그렇게도 합니다. 예. 하지만 젊은 애들은 주로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앱을 깔아가지고 다 쳐다보고 다니죠. 그건 뭐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정보 제공이거든요. 스티치픽스처럼 미국은 이쪽에 엄청나게 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쪽은 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제품 제조자인데 이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삼성, 롯데, 현대, 도요타, 혼다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흐름이 자 제품 제조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디지털 프로세서가 굉장히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스티치픽스와 폴로의 구조가 됩니다. 폴로는 옷은 열심히 만들지만 마진이 별로 안 나요. 네, 너무 많이 주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이 뭐 딴에는 잘났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2% 내기 어렵잖아요. 1.몇%잖아요. 당연하죠. 안 주죠.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죠. 당연하죠. 너무 주면 감땡이 붙고 너무 안 주면 애가 망하니까 나 못하겠다고 배째라고 할 거니까 안 할 거네. 딱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품 이쪽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만들어봐요. 돈은 요놈들이 다 먹는다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체인지하거나 결합하거나 왜 도요다가 그 엄청난 도요다가 왜 소프트뱅크랑 합작해서 설립을 했습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 제품 제조는 기존이고 얘네들은 기존이 아닌 새로만 만들어진 애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이게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걸 처음 딱 생각해보기 한 3년 전에 제가 신촌에 가서 어디에 이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카드를 넣고 이제 저기 주차비를 내잖아요. 저는 5,000원을 만원 내고 나오면 이제 이 방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올라가는 거야. 저는 혹시 그럴지 몰라서 항상 영수증을 뽑아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올라가. 열받잖아요. 바쁜데. 그래서 이제 인터폰이 있으니까 인터폰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눌렀죠. 그랬더니 하여튼 몇 번 눌렀더니 인터폰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고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나 지금 내 차 번호 몇 번인데 나 분명히 페이먼트하고 영수증도 있는데 말이야. 왜 문이 안 열려? 빨리 열어줘.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제가 인천 송도에 있어서 지금 내려갈 수가 없어.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송도에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어쩌라는 말이야. 말이 그렇게 나갈 거 아니야. 어쩌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혹시 제가 확인은 한 5분 필요한데 정말 죄송하지만 뒤에 차들이 계속 나오니까 차를 좀 뒤로 빼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그 자기 전화해주겠다고 어찌됐든 간에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렇게 했죠 일단. 근데 이제 약간 카운다운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마가 송도라고 했는데 인천 아니야? 이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하여튼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얘 말은 이거야. 내가 페이먼트를 딱 하면 그 데이터가 서버로 착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무슨 에러가 났대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사실은. 근데 어떤 남녀야 날 수 있죠 기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처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건설 쪽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 무식한 놈아 넌 그것도 모르고 살지.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서울 신촌에 있는 주차장을 미국 뉴욕에서 컨트롤하는데 아무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차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주차장 자체가 IT 베이스 인프라 사업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차장 해버리면 동네 공터에 콘크리트로 밑에 좀 깔아가지고 꾸부주는 영감님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담배값 하시오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시내에 있는 주차장 큰 빌딩 가만히 가보세요. 하이파킹이나 몇 개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주차장이 과거에는 사실 큰 빌딩의 주차장을 그걸 이제 직원들도 세우고 또 유료로 하면서 아주 옛날에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건물주가 돈 빼먹기도 좋았고요. 그런 금이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복잡하다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 빌딩에 면이 500면이야. 1년 동안 네가 알아서 운영하고 나한테는 20억 갖다 줘. 10억 갖다 줘.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주차장은 200면을 운영하는 것보다 2000면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하고 연결됩니다. 왜 시내 나가면 월 전기권 99,000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5만원, 3만원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이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면의 효율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프라이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임감님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거 없죠. 월 전기주체 20만 무조건 때리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 월 전기권 99,000원인데 10월, 11월, 12월에 가다가 휴가철에는 이게 3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주차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약간의 후반기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우리 대표자님께서 영림원 대표님께서 개인이 현인이 되는 시대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야 참 좋은 표현 제가 앞으로 좀 많이 쓸 건데요. 그 진짜
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문명하고 기술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이 집단만 있었습니다. 집단 안에 개인이 소속돼 있어요. 물론 개체로서 생물학적 개체로서는 존재했지만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 집단을 떠나서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네. 그 집단을 떠난 그 개인은 그냥 노숙자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500년, 1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죽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집단과 개인의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걸 이제 뭐 마그나 카르타 뭐 일단 그건 길고 집단과 개인이 커지고 이제는 오히려 개인이 훨씬 커진 시대죠. 집단이 개인을 그렇게 구속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는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서유럽에서 한 3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준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문명적 규준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반이 있는 거죠. 개인도 집단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야 개인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문명사적인 책입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이 1719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 할 때 동화로 읽죠, 그죠? 동화로 읽습니다.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이게 소설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다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1, 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처음으로 한 책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개인이 이제 훨씬 더 커지고 어떤 개인은 우리 국가보다 더 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술과 지식이 확산이 됐다는 건데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자 서양 중세시대 책 한 권이 한 2, 3억 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기 9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서유럽에서 가장 컸던 도서관이 스위스 장크르 갈렌의 베네딕트 수도원 도서관이었더라고요. 스위스 장크르 갈렌은 저는 안 가봤고 한 1년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 보니까 저 도서관 찍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 도서관이 그때 그렇게 유명했대요. 예. 근데 저 장크르 갈렌의 베네딕트 수도원 도서관이 서유럽에서 가장 컸는데 이 도서관의 장서 수가 500권입니다. 500권. 책 500권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서 제일 큰 겁니다. 야, 그 처음에는 아니 500권 갖고 도대체 아니 그것도 좀 놀랐고요. 500권. 우리 집에 지금 생들 댁에 가가지고 애들 동화책까지 까면 한 500권 나올 겁니다. 그게 그랬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책값이 너무 비쌉니다. 저 때는 종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썼죠. 다 아시는 대로. 양피가 말 그대로 양 가죽이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봐야 A4지 몇 장 안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양가죽 가방이 소가죽 가방보다 비쌉니다. 그 여성들 가방보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하나 만들려면 양떼 한 1000마리가 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 가죽을 무두질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다면 거기다 누가 써야 되잖아요. 인건비. 숙련된 수도사가 1년을 꼬박 써야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잉크 값이 또 장난이 아니죠. 그 책 한 권이 2억이 아니라 사실 한 4, 5억 하는 게 정도는 비싼 거예요. 일반인들은 책을 뭐 읽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 책 껍데기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귀족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1450년경에 뭐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게 다 아시는 거죠. 저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가 나올 때 우리나라는 꼭 따라붙는 이야기였죠. 우리나라는 얘네들보다 100년 먼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을 금속 인쇄로 찍어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국뽕입니다. 국뽕. 그 히로뽕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죠. 고려가 그 정도 기술은 있었죠. 하지만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핵심은요. 금속 활자가 아니라 활판 인쇄입니다. 활판 인쇄. 활판 인쇄가 바로 뭐냐. 다 아시는 대로 활자를 만든 거잖아요. 즉 성경을 찍어요. 그러면 A, B, C, D 이걸 각자 뭐 수천 개의 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조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찍어. 그 다음에 이걸 다 풀어 헤쳐. 전부 찍는다 해서 활자가 다 뭉개지지 않으니까 이걸 다시 짜가지고 이번에는 불경을 찍어. 예.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코란을 찍어. 이게 바로 이 활판 인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술 혁명이 나는 거죠. 근데 고려 직지심체술 금속 기술 자체는 대단하지만 기본적으로 팔만 대장경 나무판의 금속판일 뿐입니다. 그건 인쇄술 혁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요새 우리나라가 이 국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희극뽕이 취해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가나 지금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그 화면은 다 아시죠? 정보혁명. 오마이 게니치라고 일본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한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교육은 돈으로 따지면 5만 원짜리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다 합쳐봤자 5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논리가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좀 그렇지만 외우기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마이 게니치 말로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전부 다 디램에다가 담으면 1메가 디램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찾아보면 돼.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외워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찾아보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외우게 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5만 원짜리 디램 하나 사가지고 붙이고 다니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1메가가 뭐 5만 원이 뭡니까 지금 요새 뭐 20기가 30기가짜리도 뭐 만 원이나 하나요. 그래서 USB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식이 확산이 된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비교 불가능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대한민국은 국가가 갖고 있는 지식과 홍길동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비교 불가능했죠. 아예. 지금은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지식에 뭐 대단한 한이 많죠. 하지만 개인도 다는 아니지만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 70%, 60%, 많으면 80%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죠. 이 검색의 짜르 황제라고 구글 검색 엔진을 공동으로 이게 벤 고메스라고요. 이 바닥에 아주 많이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 탄자니아 출신인데 인도 계열이죠.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중학교를 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주 하층민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3세계 출신입니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읽고 쓸 줄도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탄자니아의 어린이가 미국의 대통령과 똑같은 정보를 얻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지금 뭐 사실 이게 이제 곧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자꾸 지금 세 번째 말하는데 개인이 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현인이 아무리 되고 싶어도 개인적인 지혜나 삶의 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기준으로. 근데 머리에 든 게 없고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든 게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가 사실 필요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고 정보 자체를 통제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개인이 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이거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거의 뭐 그 삼국시대 애들이 와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텐션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구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권력이 개인에게 오는 어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건 제가 미네르바 사건 아시죠? 미네르바 사건. 그죠? 2008년입니다. 10년이 됐는데, 다 아시는 대로, 다음 아고라라고 하는 일종의 텍스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거기에 어떤 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라는 애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리만 브러더스 파산, 뭐, 원화 환율 급등, 뭐, 이제 그 다음에 한일, 스와프, 통화 스와프, 체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속 쓴 거예요. 근데 뭐, 미네르바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그거 하니까 뭐 그런 놈이 있나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꾼들 사이에서, 얘가 좀 뭐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일반 신문에 이제 이게 소개가 되고 하면서 확 떴어요. 아시는 대로, 도대체 미네르바가 누구야? 이 정도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장관급, 차관급 아니면 뭐 어디 주요한 연구기관에 박사를 못 쓴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아시는 대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성균관대 경제학과의 김태동 교수가 공식 인터뷰에서
미네르바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장 뛰어난 우리 경제 스승이라고까지 떠듭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나중에 실제로 그 신동아에서는요 미네르바 찾았다고 해서 특집까지 냈는데 그거 꽝이었죠. 그죠? 오보. 아마 신동아에서는 최악의 오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딱 까놓고 보니까 전문대를 나온 백수였습니다. 전문대를 나온 백수였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글을 아무리 짜집기를 했다고 자기도 짜집기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정도의 글을 낼 수 있어? 그래도 청와대 경제수석이면 뭐 요새 경제수석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앞뒤 뭐 동서남북은 그래도 알아는 먹었을 거 아니야. 얘가 그래도 공식적이죠. 사석도 아닙니다. 할 정도로 뭔가 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고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지식의 확산입니다. 한 개인도 수없이만 과거에는 정말 박사과정이나 밟고 뭐 어디 대학에 나가서 교수는 해야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 요새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글을 올리고 그것이 과거에는 35분 그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알람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식사하시라고 40분에 끝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팩맨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네. 팩맨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친구 나이 한 30 정도 되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자기 구독자가 30만 정도 되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근데 저도 보면은 생긴 거 들어가 보세요. 생긴 것도 좀 험하고 인기 별로 안 끌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아무튼 이 팩맨이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나이 한 40 정도 됐고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더라고요. 하도 이제 이게 잘 되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하나 했어요. 그 개인이 집에서 이때 어디 직장 가고 있을 때니까 개인이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 걸고 그냥 유튜브에 하나 올린 겁니다. 그거를 KBS가 정식 뉴스 시간에 다루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거의 사람들도 물론 좀 유튜브 안에서 있긴 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이 집에서 이걸로 하나 찍어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국내 최대의 방송사가 정규 뉴스 시간에 정식 꼭지로 다룰 정도로 사실 권력이 비등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다만 다른 건 미네르바나 텍스트 베이스 외에는 동영상 베이스라는 거죠. 이게 디지털 시대 권력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이제 또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 회장 요즘 뭐 이런 통제를 통해서 말들이 많은데 뭐 이제 그건 뭐 손정 회장이 어쨌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18년간 11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이제 IRR을 이제 44% 평균적으로 했는데 뭐 그 중에 자기가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었죠. 뭐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소프트뱅크 매출 100조인데 혼자서 100조짜리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 사람이 했던 이제 인베스트먼트 키워드가 디지털 앤 글로벌인데 디지털 앤 글로벌을 관점에서 항상 30년 정도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뭐 성공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갖고 온 겁니다. 디지털 관점에서 임팩트가 있느냐, 글로벌 관점에서 확장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는데 뭐 저는 이제 약간 앵글을 바꿔가지고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데요. 저도 한 50대 후반이 되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화제가 좀 달라지더만요. 무슨 말이냐. 일단 여자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서. 마누라도 무섭고요. 하여튼 이제 화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더 나이 들면 그런 이야기도 뭐 안 하겠지만 뭘 해야 되나? 무슨 직업이 좋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만요. 신문에 보면 뭐 변호사도 거지 된다, 회계사도 거지 된다, 뭐 이것도 거지다, 공무원도 희망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라. AI 전문가는 더 먹고 산다. 그 지도 잘 모르는 소리고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의 그 트렌드가 글로벌하고 디지털이라면 개인적인 역량도 여기에 맞게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만요. 개인적인 역량. 지금 한 중고등학교, 한 대학교 다니는 이 나이 연배를 놓고 봤을 때, 뭐 손자들도 계시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영어하고 코딩이더라고요. 역시. 글로벌의 능력은 영어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영어는 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굳이 영어를 또 이야기하는 거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하고 조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는 그 영어 학원에서 거짓말 치는 거지. 그 외국인을 이미 태어나서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코딩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언어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아니라 기본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기본 이상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ut does that persuasion get 45 billion at one meeting? Well, actually, I said, you came to Tokyo the first time. I wanna give you a gift. I wanna give you a Masa gift, Tokyo gift, $1 trillion gift. And he opened up his eyes. He said, okay, now it's interesting. So I woke up him and said, here's how I can give you a $1 trillion gift. You invest $100 billion to. 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래도 이 영화 가지고 100조 원짜리 펀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의가 뭐냐면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잘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겁니다. 이거. 그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손정희 회장 인터뷰한 기자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송혜달 부국장이라고 저 조선일보에 있는 그 부국장인데 걔한테 직접 이제 쭉 들은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걔가 직접 이걸 블로그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요약한 건데 손정희 영어 원칙이 이겁니다. 사용하는 영어 단어수는 1480개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어휘력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량을 억지로 안 늘린다는 거죠. 확고한 신념에 열의가 있다면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법은 무조건 틀린다는 거죠. 문법은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영어 처음 배우고 중학교 2학년 시절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죠? 완료입니다.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 완료의 개념 한국어는 이 형용사 부사는 정말 미친듯이 발달했는데 시제 개념은 아예 없는 언어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완료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막 머리 때리고 하니까 현재 완료, 해고 플러스 PPM, 과거 완료 외우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사실. 예. 일본어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은 아니 세계 영어 사용객 80%가 외국인인데 문법을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하냐? 무슨 무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아예 안 쓴다는 겁니다. 아예.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이다. 예.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간략하게. 상대방이 10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 한다. 한두 마디 한다. 왜? 원어민이 10마디 하는데 나도 10마디 하려면 일단 못 알아듣고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고 못 알아듣고 자꾸 답을 자꾸 웃게 되고 막말로 개소리하고 하지만 대신에 영어의 리듬과 액센트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리듬과 액센트. 유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도 애들하고 영어하면 떼떼떼 우다다다다다다 이런 거 완전히 알아듣게 노래 부르고 그게 촌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천천히 간결하게 액센트 신경 쓰고 리듬을 탄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참 훨씬 고급지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배고프시면 짜증날 시간 82분이니까 3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후세대 인생의 가능성 영어 코딩인데요. 1번 A 패션 A 여학생이 있어요. 얘는 패션 디자인 공부합니다. 색칠 한 것도 좋고 스케치도 잘해요. 근데 얘는 영어가 안 되고 그 컴퓨터 언어를 몰라요. B 얘는 영어는 돼. 근데 컴퓨터는 몰라. C 얘는 영어는 되고 영어도 되고 컴퓨터 언어도 돼. 근데 뭐 스케치하고 그런 기본적 역량은 비슷해. 그러니까 A는 A의 가능성 한국에서만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야죠. B는 외국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가 디자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그것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디자인을 팝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도 팔고 미국에 다 팔 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메일 쓸 수 있고 컨퍼런스 콜만 할 수 있습니다. C. 스티치 픽스에서 디자인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C를 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 A 영어가 안 되고 그 컴퓨터 언어가 안 되는 여학생의 가능성, 인생의 가능성 1. B. 영어가 되고 컴퓨터가 안 되는 얘의 가능성 2. C. 얘 인생의 가능성을 영어가 되고 컴퓨터가 되는 3. 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A가 1이면 B는 10이고 C는 100입니다. 100 앞으로. 지금 한 20대나 10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를 그러면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코딩을 직업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완전히 3D로 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와 컴퓨터는 기초 체력입니다. 이거를 기초로 가지고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만화를 그리는 거고. 근데 만화가지만 컴퓨터를 이해하고 영어가 되는 만화가 그렇지 않은 만화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앞으로. 군인 되고 싶다. 군인도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오케이. 마케팅 전문가, 오케이. 영어와 컴퓨터 언어는 기초 체력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분께, 좀 나이 드신 분께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김 부회장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내 당장 우리 손자 말이야. 지금 그 초딩 3학년인가 그런데 빨리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 300도 좋으니까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영어 학원 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애는 영어 다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죠. 좋은 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스터디가 아니라 프랙티스거든요. 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솔직히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영어로 10분짜리 뭐 카세트 하나 듣기도 어려웠잖아요. 일단 카세트 자체가 워낙 비쌌으니까 지금은 유튜브로 얼마든지 영어 컨텐츠가 많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10대 여학생이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리, 미용,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10대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스포츠 이런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영어로 접하다 보면 귀하고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열심히 이제 지는 좋아하는 게임 같은 방송, 요즘 영어 방송하는 것도 그냥 뭐 그림 보다 보면 귀는 저절로 뚫리게 돼.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애가. 예를 들어서 손자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해가지고 야, 영어 가야지. 그 영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키 컨셉은 이제 이겁니다. 예. 자, 이제 45분, 5분 오버했지만은 뭐 식사하시는데 큰 지장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저는 물러가겠고요.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아무 말 되는지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다 좋습니다. 중국 망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좋으니까 식사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